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신축이나 이제 경매 전문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경매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경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경매 자체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왜 해야 될지. 그 경매로 돈을 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근로소득이 있고, 그런데 이 근로소득이라는 걸 제외하고 나서 투자라는 걸로 돈을 버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하나는 사놓고 올라가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팔리는 금액을 보고 얘보다 싸게 사서 제가격을 받고 파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갭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산다든가 이런 방식의 투자는 사놓고 앞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방법이거든요. 신축이라든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하고 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갔더니 어떤 신발이 3만 원에 팔리고 있어. 그런데 이 제조 원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뭐 알리 같은 데서 들여오는데 가격을 보니까 얘가 5천 원이야. 그러면은 5천 원에 얘를 들여오는데 들어가는 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뭐 5천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물건 사는 가격이 5천 원, 들여오는데 5천 원 해서 얘를 3만 원에 팔 수 있겠다. 그러면 2만 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만 원에 팔린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사이트를 막 뒤져봤더니 얘가 원가가 2만 원인 거예요. 근데 얘를 한국으로 들여오는데 또 2만 원이 들어가. 그럼 얘가 4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3만 원에 팔린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들여오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돈을 이제 불리는 투자 방법이 경매라든가 아니면 신축이라는 방법이고, 주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허라든가 뭐 신기술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이 회사의 가치를 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산정을 했더니 부동산, 특허, 신기술, 앞으로의 향후 전망 뭐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 회사의 가치를 산정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회사가 100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이 회사가 마침 주식을 딱 100개만 발행을 한 거야. 100개만. 딱 100개만 발행을 했어요. 그럼 한 개에 얼마죠? 1억. 1억. 한 개 주식이 1억이에요. 그럼 이게 100개가 합쳐지니까 10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주식이 7천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7천만 원에 팔리고 있어. 그러면 얘는 사야 되겠어요? 팔아야 되겠어요? 빨리 사야죠. 왜냐면 얘는 1억짜리니까. 그런데 이 주식이 1억 5천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얘 사야 돼요? 아니죠. 얘 원래 가격은 1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7천만 원에, 그러니까 원래 팔리는 금액이 1억 원인데 지금 7천만 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내가 얘를 사야 되겠다라는 개념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3만 원짜리로 팔 수가 있는데 들여오는 가격이 5천 원, 그리고 그 물건 가격이 5천 원 해서 만 원에 들여올 수 있네? 요 개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얘기했던 3만 원에 팔리는 물건인데 물건 가격이 2만 원이고 들여오는데 2만 원이 들어가. 그래서 4만 원이야. 그래서 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얘예요. 요 방법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요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1억이라는 이 가치를 수렴한다고 하거든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가치 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주식은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가치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 가치 투자의 개념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근데 얘를 부동산에다가 접목을 해서 100억은 너무 좀 괴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이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1억이라고 했을 때 얘가 현재 7천만 원에 매매가 되고 있어요. 팔리고 있어요. 그럼 사야죠. 똑같이. 그리고 1억 5천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럼 얘는 안 사야 되죠. 이거 같은 개념이거든요. 어차피 투자는 이 개념이에요. 투자라는 거는 이 개념으로 하는 건데 어렵죠. 이 가치를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 개발 계획이라든가 여기 언제 생긴다라든가 재건축을 언제 한다라든가 조합이 언제 설립이 된다라든가. 그래서 사놓고 기다리는 투자는 저는 별로
흥미가 없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신축 투자라든가 경매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냐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요거만 하게 돼요. 지금 팔리고 있는 금액이 어떤 부동산이든, 그게 뭐 아파트든 상가든 공장이든 창고든 토지든 간에 현재 그게 팔리고 있는 금액이 1억 원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얘보다 내가 싸게 매입을 해올 수 있다면 얘를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확정적으로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금액을 확인했으니까 7천만 원에 내가 매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3천만 원의 수익을 갖고 오게 되는 게 지금 바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투자 중에서 뭐 주식 투자라든가 뭐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사놓고 향후를 기다리는 투자는 너무 변수가 많다. 그래서 특히 소심한 사람들이나 간이 작은 사람들, 좀 겁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투자보다는 확정적으로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거보다 낮은 금액에 매입을 해서 갖고 오는 투자 방법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저게 싼 물건인지 이런 거를 어떻게 네. 확인을 하는? 우리가 경매를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권리 분석의 98%, 99%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싹 정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돈은 어디서 버는 거냐면 물건을 찾는 데서 돈이 벌리는 거거든요. 권리 분석을 아무리 잘해봐야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경매를 안 해본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권리 분석은 사실은 설명할 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내용이. 그런데 이 부분에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접근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거 권리 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권리 분석이라는 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내가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매입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를 내가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왔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얘를 낙찰을 받아왔어. 근데 잔금까지 다 냈어요. 그런데 소유권이 당연히 내가 잔금을 냈으니까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안 와. 나한테 안 오고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요. 이게 소유권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권리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고 두 가지밖에 없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딱 기준을 잡고 있으면은 굉장히 쉬워요. 권리 분석은 1초 만에 끝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우리는 0.5초 만에 끝냅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닷컴스쿨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조장현 경매, 수익형 경매 후기를 보시게 되면 0.5초 만에 권리 분석은 다 끝난다고 후기들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강의할 때 제가 개념을 좀 잡아주려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5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아파트든 빌라든 뭐든 간에 5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랐어.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얼마를 빌렸냐면 3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막 사업을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힘들어.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 B한테 5억 원을 또 빌렸습니다. 5억을 빌려서 또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요 3억을 빌려준 우리은행이나 5억을 빌려준 친구 같은 경우에 이 친구를 뭘 보고 빌려주냐? 나 이거 담보를 잡아야 되겠다. 아파트를 아니면 빌라를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 잡고 내가 빌려줄게 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담보로 잡았다라는 게 어디에 써 있을까요? 담보를 잡고 3억에 내가 돈을 빌려줄게. 담보를 잡고 5억을 빌려줄게 라는 거는 이마에다가 써놓나? 아니면 손바닥에다 써놓나? 어디에가는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등본. 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중요해요. 이 등기부등본에다가
이 건물을 담보를 잡고 내가 3억 원을 빌려줬다라는 거를 써놓고 이 건물을 담보를 잡고 5억 원을 빌려줬다라는 거를 등기부 등본에다가 적어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얘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팔려고 내놓은 거야. 자, 얼마에 팔려고 내놨냐면 5억에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물건을 보니까 C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건 보니까 되게 괜찮아. 저거 내가 평소에 저런 걸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와가지고 얼마야? 그랬더니 5억 원이래요. 그래서 괜찮네 5억 원. 그러면 5억 원 제가 요거 돈 드릴게요. 라고 한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런 애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잔금 내가 5억 원을 주면 얘네들은 다 지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잖아. 내가 이제 주인이 A에서 C로 바뀔 건데 5억을 주고 샀는데 등기부등본에 3억하고 5억 원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게 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빌린 돈도 아닌데. 그래서 얘가 5억 원을 주면 요 3억, 5억을 좀 지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A가 그거는 몰랐던 거야. 5억을 받으면 나는 이거를 사업자금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 3억 갚고 3억 갚으면 2억 남죠. 2억을 얘를 주면 3억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업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얘를 지금 팔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C한테 그건 좀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 C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갔어. 그래서 D라는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5억이에요. 5억 주면 이거 다 지워주나요? 좀 힘든데요.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 갔어요. 쭉 해가지고 A, B, C, D, E, F, G부터 Z까지 와가지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 마찬가지로 5억을 주면은 이걸 지워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얘를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놓으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전세를 놓으려고 했더니 전세가 3억이야. 그래서 P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세 3억으로 내가 돈을 주면 얘를 지워달라는 거야. 불안하니까. 아니면은 3억에다가 5억, 8억이 있는데 5억짜리 건물에 3억을 또 주고 들어가게 되면 자기는 이상하게 좀 불안하잖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얘가 3억을 내면 얘를 갚으라는 얘기를 해요. 이 P가 A한테. 그럼 얘는 이거 3억 받아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갚으면 아직 5억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집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싫은데요?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P가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또 집에 갔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어.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얘를 포함해서 부동산이라고 불리우는 애가 10개가 있었어. 얘가 1번이야. 근데 2번 이 옆에 있던 건물도 똑같이 돼가지고 얘도 매매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돼. 전세도 안 되고 얘도 그러니까 9번째까지 전부 다 매매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마비가 돼버린 거야. 서울에서 창원에 발령이 나도 집도 전세를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서울에서 광주에 발령이 나서 가는데도 어디 살 데가 없어지게 된 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자체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나라에서 자,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자.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이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애들을 그냥 다 지워버리자 라는 걸 하나 만들었던 거지.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경매를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낙찰을 받아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K라는 사람이 5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 5억 원, 아까는 이 5억 원을 매매로 할 때는 C라는 사람이 5억 원을 주면 얘를 5억 원을 받았으니까 3억을 얘한테 갚고 나머지 2억이 남으니까 얘한테 2억을 갚으면 3억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다 지워지지 않겠죠. 얘가 안 지우겠지. 매매로 사게 되면. 근데 경매라는 제도를,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얘를 5억 원에 사게 되면 야 모르겠다 일단 다 지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 B는 3억을 못 받겠죠. 이 5억 원 낙찰 금액으로 처음에 이 3억 원을 갚고 그 다음에 2억이 남은 걸로 얘한테 2억을 주면 3억 원 어차피 얘는 못 받았잖아요. 그래도 지워, 일단. 그래도 지우고 이 친구 B는 이 못 받은 3억을 얘한테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돈 내놔 하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빌려간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돈은 얘한테 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이건 지워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얘한테 월급을 압류를 하던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찾던 간에 어찌됐건 간에 얘한테 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K라는 사람은 경매로 낙찰을 딱 받으면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다 지워진 상태에서 매매로 살 때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니까 얘가 다 지워져 버렸다라는 게 경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소멸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멸이 된다는 게.